우리가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뭐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깨지는 것 같은데 붕대만 말아가지고 저기 어디 구석에다가 갖다 처박아 놨잖아요. 아직도 전장에 투입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도 훈련.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김정은 초상화가 있는 게 아니고 김일성 초상화가 있습니다. 전 이걸 눈여겨봐야 돼요. 네.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푸틴만 회담해서는 안 됩니다. 푸틴 뒤에 있는 스폰서가 누군지 알고 있어야 되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중국을 협상에서 중요한 위치로 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대담한 세계지도 아나운서 윤지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압박 속에 전장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듯합니다. 이 가운데 북한군의 사상 규모와 실질적인 전선 투입과 관련해서 여전히 엇갈리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대담한 세계지도에서는 러우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상과 그 이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북한학과 남보람 교수, 샤르레 군사연구소 이세한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도 뉴스를 틀면요,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는 뭐 단번에 한 방에 뭐 길어야 일주일 뭐 이렇게 목표를 뒀었던 것 같고, 많이들 그렇게 주장하고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굉장히 무색할 정도로 벌써 3년여가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지. 일단 그 전쟁이 길어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길어질 것을 예측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 역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이클 하워드나 아니면 존 루이스 게디스 같은 세계적인 석학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뭐 마이클 하워드보다 뛰어나다, 존 루이스 게디스보다 내가 식견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역사학자들께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전쟁은 기본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게 정상입니다. 예측이 안 되는 걸 자꾸 예측을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것이죠. 짧게 끝난 전쟁이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있으세요? 실은 없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전기 감전과 같습니다. 한 번 지지직 감전되면 그거 누가 억지로 떼어놓지 않는 이상 빨리 안 끝납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100배는 더 어렵죠.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내가 끝내겠다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 있으시죠? 그러면 트럼프가 거짓말했느냐? 트럼프는 정치인이잖아요. 그건 레토릭입니다. 24시간이라는 것은, 일주일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24/7이라고 그러잖아요. 24시간, 7일. 이거는 그런 의미라고 나중에 변명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한 건 그동안 러시아가 했던 전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냉전 이후에 러시아가 했던 전쟁에서, 물론 1차 체첸 전쟁에서는 체면을 엄청 구겼지만 2차 체첸 전쟁, 그다음에 조지아 전쟁, 그리고 시리아 내전까지 러시아군이 항상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러시아군도 개혁을 했었거든요. 그 개혁이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특히 조지아 전쟁에서는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작전을 써서, 쉽게 말해서 이제 뭐 군대를 몰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버 테러나 여러 가지 프로파간다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이런 전략을 써서 미국이 머쓱해질 정도로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전광석화 같은 작전을 썼어요. 쉽게 말해서 총 한 발 안 쏘고 크림반도를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군의 개혁, 그리고 이런 러시아군의 능력을 봤을 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번 전쟁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사실 체급으로 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애초에 러시아 군 자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러시아군이 중요한 변혁을 중간에 한 번 더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하는 걸 보면서 미국의 신속 기동군에 굉장한 매료를 합니다. 예전에 그 사회주의 군대는 좀 약간 비대했잖아요. 그걸 좀 대대전술단이라는 걸로 좀 쪼개놔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조지아 전쟁을 했는데 굉장한 성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대전술단을 확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지아 전쟁은 사실 전면전이라기보다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전쟁이었고, 조지아 자체가 이렇게 군사력이 형편없어요. 우크라이나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그게 성공을 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엇이 러시아의 진정한 전쟁 목표였는지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면전이거든요. 전면전을 해야 되는데 쪼개놓은 부대를 그냥 들이밀었단 말이에요. 이 부대를 쪼개놓으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급이에요. 보급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부대를 쪼개내고 되면. 그렇기 때문에 거대하게 하나로 뭉쳐서 여단 이상으로 해서 전면전을 이렇게 수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 또 하나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건, 러시아군의 전쟁 준비 상태가 예상보다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딱 났을 때 러시아군 포로 자꾸 보니까 훈련하는 줄 알았다. 이번에 북한군도 그랬잖아요. 훈련하는 줄 알았는데 했다고. 근데 그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예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대대장 술단을 우크라이나로 처음에 특히 북부 키우에 집어넣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너네들 지금부터 실전적인 훈련을 한다. 가상적으로부터 굉장히 격렬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보급품을 줬는데, 훈련용 보급품을 2주치를 줬어요. 그리고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빡센 훈련하는가 보다라고 들어갔죠. 그러다가 우크라이나군을 만나서 교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실탄이 날아가는 거예요. 실탄 날아가니까 그때 러시아군이 깨달은 거죠. 이게 진짜 우리가 진짜 전투하러 들어왔구나. 그리고 전투를 했는데, 훈련 때는 하루에 쓰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급품 쓰는 양이. 근데 실전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주치 훈련용 보급이 3일 만에 동이 나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군대가 1류냐 3류냐 판가름 나는 게 첫 번째 보급을 받을 때예요. 첫 번째 보급 받을 때 그 보급이 굉장히 원활하면 그 1류 군대예요. 미군이 굉장히 잘하잖아요, 보급 같은 거. 러시아군도 보급을 하려고 했죠.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북부 키우에서 굉장히 큰 손실을 봤죠. 거기 집어넣었던 대부분의 기갑 부대들이 녹아났었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러시아군의 주력은 사실 동부에 있었거든요. 돈바스 지역에 있었거든요. 이 돈바스 지역에서는 어떤 부대가 있었냐면 프리고진의 그 용병 최정예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바스 지역에서의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와 키우에서의 러시아군의 전투 양상을 보면 전혀 달라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는 러시아계 주문이 많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작전이라는 걸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적국 영토 내에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이 얼마나 있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키우 주변에 그게 별로 없어요. 러시아계 주민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동부에는 러시아계 주민이 꽤 많았습니다. 이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은 초기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언론에서도 보면은 러시아가 다시 맹공이 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이 북한군이 다시 쿠르스크 전선에 합류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최근 전황과 또 북한군 상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맹공이 아니에요.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소강 상태예요. 예를 들면 2022년에 있었던 그 바흐문트 전투에서는 하루에 수백 명의 전사상자가 나왔고, 그 2023년에 종합해 보니까 일시적인 국면에서 2만 명에서 3만 명의 사상자가 났더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합쳐서 50만 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했더라. 이런 예측이 이때까지는 맞았어요. 그 이후로 이러한 격전이 다시 있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사상자의 발생은 조전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조전은 뭐냐면,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준비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했던 그 결정적인 시간과 공간이 아닌데 마주쳐서, 혹은 정상적인 작전 활동을 하다가 상호 총을 쏘지 아니할 수 없을 때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총을 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는 뭐냐면, 길 가다 시비 붙은 거예요. 길 가다 시비 붙었을 때 너 죽고 나 살자면 둘 다 죽습니다. 빨리 치고 빠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사상자 발생이 크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야 하나, 지금 발표를 1000명이 죽었다, 3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게 95%가 우크라이나발 뉴스가 나오니까 이 사실을 확인할 바가 없으니 전부 그렇게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보가 아닌 첩보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또 한 가지는 맹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맹공과 일반적인 공격의 차이가 있을까요? 맹공은 그냥 야 하고 돌격할 것을 야 하고 돌격하면 맹공인가요? 이 맹공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뉴스적이고 방송적이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보 조작일 가능성이 크고 방송 언론에서는 조금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과장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우크라이나는 지금 관심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뺏겼거든요. 다시 관심을 자기들한테 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크라이나가 가장 잘하는 게 언론을 통한 프로파간다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정말 궁금한 것이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식통은 우크라이나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손에 넣은 첩보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북한은 지금 쿠르스크에서 싸우고 있죠. 쿠르스크에는 야전병원이 없습니다. 부상자가 발생하면 쿠르스크 시내 쪽에 있는 병원들에 다 가요. 이 쿠르스크도 사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대부분 이제 러시아군 병사가 부상을 당해서 쿠르스크 시내에 있는 병원에 있을 땐 면회가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쿠르스크 시내에 무슨 일이 있냐면 어떤 특정 병원이 통제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통제되어 있는 특정 병원에 북한군이 있는 게 확인됐어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병원이 어느 정도 규모의 병원이고 그 병원의 침상 규모가 몇 개다. 이런 정보는 흥한하거든요. 이런 병원이 몇몇 군데인데 통제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대충 북한군 부상자나 사상자가 몇 명일 거라고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를 토대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 내에서도 어느 일정 이상의 사상자가 났다는 건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소식통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듣는다는 거는 다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텔레그램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정찰 총국이 하에 문화부에서 관장한단 말이에요. 문화부에서 이것을 관장한다는 것은 선전선동 내지는 공보 활동의 일부라는 거예요. 선전선전과 공보 활동은 정확한 사실 전달도 중요하지만 전시에는 상대방의 정보의 흐름을 혼선시키기 위해서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실과 거짓을 우리가 걸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 받아쓰고 있단 말이에요. 방금 이제 병상 얘기하셨는데 부상자가 3,000명이 발생했다. 그러면 병상이 3,000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제 한 2명은 서 있어. 3명 중에 1명만 누워. 그러면 병상이 1,000개 있어야 되잖아요. 국군 대전병원 병상이 600개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병원보다 그들이 더 잘 돼 있을 리는 없잖아요. 3,000명, 4,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을 거라는 거 이거는 과장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또 이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포로가 너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전을 엄청나게 하고 격전을 엄청나게 치렀다면 분명히 포로가 있었을 텐데 포로가 너무 안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히 북한군의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근데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이런 정보를 내보내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거는 도대체 뭔가요? 국제정치학적인 용어로는 연루죠. 지금 이 연루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연루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이 이 전쟁의 연루가 되어서 자기들의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또 동시에 북한군이 이동한 과정, 북한군이 투입되었다는 그런 어설픈 첩보들이 흘러나온 게 과연 우크라이나 쪽에서만 흘러나왔을 것인가.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대한민국이 이 전쟁에 연루되어서 우크라이나 편에 확실하게 쓰면 북한군도 명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뭔가 조선중앙방송에서 갖다 때릴 만한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안 당해주고 있거든요. 적절하게 사실관계를 공표만 하고 있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부분인 것 같고 포로가 그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전쟁의 이제 지휘관과 참모예요. 북한군 포로를 잡았어요. 부상자를 잡았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뭐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깨지는 것 같은데 붕대만 말아가지고 저기 어디 구석에다가 갖다 처박아 놨잖아요. 그리고 어디 사람입니까? 훈련인 줄 알았습니다. 네,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최고의 대우를 해서 아주 우수한 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고 공식 인터뷰를 시켰겠죠. 기자회견을. 그게 기본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한 건 뭐예요? 그냥
너무나 불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구석에서 제대로 그렇죠 징징징 감아놓고 아주 1차원적인 그것도 그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 같은 영상만 내보내고 있잖아요. 이거는 보여주기시다. 진짜 포로는 아닐 것이다. 진짜 포로라면 저런 식으로 낮은 수준에서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도대체 그렇다면 북한군을 어떻게 러시아군이 활용을 할까라는, 뭘로 활용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2023년 6월에 우크라이나가 대대적인 반격을 한번 했었죠. 그렇죠? 네. 사실은 그게 저는 반격을 하려고 하면 좀 숨겨놨다가 해야 되는데 2023년 1월부터 반격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5월 말인가 6월에 반격하고 대통 깨졌어요. 그 전까지는 맨날 우크라이나가 이긴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안 좋아졌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그래서 러시아가 어떻게 했냐면은 우크라이나 반격 막아낸 다음에 남은 예비대를 탈탈 털었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오만에다가 기갑해가지고 다시 했어요. 동부에서 다시 갔는데 여기서 또 좌절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2023년 10월 이후에 양쪽이 그 어느 쪽도 대규모 기갑전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뭐냐면 말씀하셨듯이 조우전이에요. 그리고 보병을 투입해서 조금씩 하려고 하는 거. 그렇다면 과연 이 온 북한군을 러시아군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할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보통 러시아군이 2차 대전 때부터 지금까지 전술이 1도 안 변했어요, 사실. 이거는 우크라이나군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군도 원래 교리가 다 소련군 교리예요. 예전에 소련군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서방이 도와줘서 서방으로 바꿀까 하다가 우리가 하던 게 편해서 또 이런 거거든요. 이 소련군 교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위력정찰부대를 내보내서 찔러봐요. 여기 다 찔러봐요. 그러다가 저기 발견이 되면 거기다가 다연장 로켓이나 포병해서 막 화력을 뽑으면서 다 우다닥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의 돌파부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군이 왔잖아요. 북한군이 맨몸으로 왔어요. 총도 안 들고 왔단 말이에요, 얘네들. 러시아군 군복 입고 거기 러시아군이 지급하는 총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적어도 기갑병력 안 왔다. 그렇다면 보전 협동작전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가 뭐 포병을 끌고 온 것도 아니고 다련장 로켓을 끌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첫 번째, 위력정찰 부대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대 중에서 사실상 가장 피해가 큰 게 위력정찰 부대죠. 왜? 일단 가서 부딪혀 봐야 되거든요. 부딪혀서 와다다닥 깨지고 나오면 저기 있구나. 그러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북한군을 단순 소모 이상으로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러시아군도 굉장한 고민을 했겠죠. 독일에 북한군이 오긴 했는데 10,000명이나 왔는데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할까. 북한군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실상 훈련은 2주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짧은 훈련 기간으로는 터무니없다는 얘기를 남 박사님이 저한테 한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말이 안 통하는 외국 군대 갔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합동으로 또 훈련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내래 계속 내래 고조 그것만 반복되는 거죠. 말이 안 되니까. 네네. 근데 그게 단기간에 그렇게 하고 바로 투입이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 관측이 일반적인 관측과 달라요. 저는 아직도 전장에 투입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도 훈련. 네, 전장이라는 곳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장은 근접 전투 지역이 있고 관심 지역이 있고 그것보다 더 외곽 지역이 있어요. 전장은 그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엄밀한 얘기로 군사적인 관점에서 전장에 투입되었느냐 한다면 그렇다. 그러나 근접 전투 지역이나 아니면 지휘관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관심 지역에 투입된 것은 아니고 후방 지역에 투입되었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당장은 쉬운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보병 부대입니다. 이 경보병 부대는 그냥 알보병이에요. 빨리 가기 위해서 다른 중무장이라든지 이런 그 복잡한 전술을 포기한 부대인 것이죠. 더군다나 폭풍 군단이 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대가 최정예 부대인지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으나 이 부대가 뭐 하던 부대냐면 팬데믹 때 국경 봉쇄에 투입되었던 임무를 수행하던 부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던 교육훈련 수준이라든지 군기 사기가 다 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대민지원 군대 있을 때 가보셨어요? 그렇죠.
아, 네. 가보셨어요? 편견이 없으시군요. 아, 네. 그 제가 조류 독감이나 수족구병 발병했을 때, 거기 이제 대민지원 나가고 통제하는 임무를 맡아요. 차들 못 지나다니고 절로 지나가서 뿌려주고. 그거 길어질 때는 몇 주 몇 달 하거든요. 그거 굉장히 힘든 비전투 임무예요. 그 3교대나 뭐 이렇게 돌아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교육훈련 뭐 다 늘어집니다. 뭐 씻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거 하다가 지금 이 폭풍 군단이 러시아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현지 적응부터 하고 군기 사기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 전쟁사가 뒷받침하는 건데 최소 2달입니다. 현지 적응만. 그렇죠. 네, 날씨 적응도 해야 되잖아요. 겨울이 오고 있는데. 그리고 예행 연습 및 상대방의 국가와 작전 호환성을 키우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데 이게 최소 우리 자유세계에서 봤을 때는 1년 6개월이에요. 6.25 전쟁 때도 초기에 투입한 부대만 그렇게 빨리 들어갔지 나중에 들어온 44단, 45사단은 한반도에 와서 1년 6개월 있다가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이 들어간다? 그건 러시아 군을 너무나 바보로 보는 것이죠. 전장에서 그냥 내려놓고서 저기 그리고 간 거예요. 얘네들은 뿌려놓고 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저기래 달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처음 보는 드론을 보고 막 이러니까 저는 사실 북한군이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갔을 때 저는 가장 두려웠던 게 실전 경험, 그 중에서도 뭐냐면은 드론 운용 경험을 얘네들이 많이 쌓으면 어떡할까라고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이 드론을 운용하려고 이런 건 교육 훈련을 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엄청나게 받아야 됩니다. 교육 훈련. 우리가 잘하는 줄 아니까 북한도 잘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 같은 거 해봐갖고 잘하는 거고 우리랑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디지털이라는 걸 처음 보는 애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런 운용을 한다? 조금 이게 안 돼요. 그 대신 이건 있겠죠. 뭐냐? 만약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상용 드론이나 뭐 이렇게 FPS 드론에 당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무섭구나 라고 하면서 얘네들 깨닫겠죠. 왜? 드론이라는 건 뭐냐면 특히 상용 드론 가지고 개조한 건 뭐냐? 이건 가난한 자의 첨단 무기거든요. 아, 우리도 저런 걸 저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영감 정도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얘네가 이걸 직접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쌓는 건 지금 투입된 양상하고 지금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대하는 양상을 봤을 때 그건 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북한군이 투입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러시아군의 이득이 될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북한군이 투입이 돼서 전황이 뒤집히고 기여를 했다고 하면 그게 러시아의 이익일까요? 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러시아의 손해예요. 니네 뭐 했냐? 저 깡패 국가, 저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이거 뒤집는데 러시아군으로서는 그건 위험 부담이라고요. 와서 몽창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왜 저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저 국가 위신 떨어지고. 다 떼준다. 네. 북한군이 지금 투입되는 것은 러시아로서는 이득이 없다. 근데 이 계기로 인해서 이제 북한은 중국과는 더 등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전쟁 끝난 이후에 러시아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즉 쉽게 말해서 반미 진영에 중국을 제치고 다시 좌장으로 오르느냐. 이른바 권위주의 국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권위주의 국가의 좌장으로 올라갈 것이냐. 그런데 러시아가 권위주의 국가의 좌장으로 올라갔다고 한들 중요한 건 중국 말씀하셨죠. 중국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이 전쟁을 경영하는 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일 수 있거든요.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지금 중국하고 인도에 팔아서 하고 있어요. 전쟁 전보다 지금까지 중국은 전쟁 전보다 매년 3배 이상의 원유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많은 상용 드론들 죄다 중국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이번 전쟁의 경영자가 미국이냐? 미국은 돈만 엄청 퍼졌죠. 물론 무기도 퍼졌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전선에서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들 봤을 때 중국이 굉장한 여기서 키를 쥐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트럼프가 얘기했을 때 트럼프도 중국을 무조건 압박할 수가 없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중국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너네 우리하고 우리 아메리카 방식대로 페어한 협상을 하자예요.
페어한 협상의 테이블에 중국을 끌어내서 여기서 관세건 뭐건 다 한꺼번에 다 일괄 타결할 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걸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게 아닐까. 왜 레버리지로 사용하냐.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푸틴만 회담해서는 안 됩니다. 푸틴 뒤에 있는 스폰서가 누군지 알고 있어야 되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중국을 협상에서 중요한 위치로 줘야 돼요. 그래야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또 예전에 우리 6.25 한국전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럴 거예요. 만약에 종전을 할 때 종전 협상 테이블에 우리 북한 대표단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참전을 했으니까. 사인하는 거 되게 좋아. 굉장히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마지막에 자기 이름 남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북한 내보내고 난 다음에 협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쟤까지 들어오면 될 협상도 안 돼요. 협상이란 건 1대1로 해도 협상이 안 되는데 더군다나 양아치 깡패가 나와서 거기서 뭐 나 사인 안 해 이러면 어떡할 거야. 나 사인 안 해? 나한테도 뭐 줘. 왜냐하면 북한은 이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엄청나게 얻어가야 돼요. 지금. 북한군이라서 전과가 나오면 안 돼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북한군이 나와서 어떤 전과가 있었다. 북한한테 줘야 되는 게 너무 많아져 버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까지나 전쟁의 주역은 누구다? 러시아군이에요. 근데 그럴 거면 애초에 북한군을 받지 말았어야 하는 그러니까 거 아닌가요? 애초에 북한군한테 중책을 맡길 생각도 없었고 북한군은 그런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남 박사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도대체 누가 먼저 이 얘기를 했을까? 근데 좀 재밌는 것이 북한군을 대상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 라는 내용의 삐라를 입수하셨다고. 제가 삐라를 하나 우크라이나 정보원을 통해서 하나 입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김정은 초상화가 있는 게 아니고 김일성 초상화가 있습니다. 전 이걸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김일성 초상화를 여기다 놨을까? 실수 아니었을까요? 아니 나는 이거 아직까지 북한 군인이냐 북한 사람들 전반적으로 절대적인 존재는 아직까지는 김일성이다. 그리고 지금 특히 젊은 층에서 김정은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얘기가 여러 매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왔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만약에 김정은 얼굴이 딱 있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북한군이잖아요. 나 이럴 것 같아요. 이 새끼가 지금 날 여기 보냈어? 이 축구 낯설고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나마 어버이 수령이라고 했던 김일성이 이렇게 하고 옆에서 제발 살아 돌아가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게 보면은 그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투항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저는 그 삐라도 이게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뿌린 거잖아요. 우크라이나군이 삐라를 뿌렸다라고 할 때 최소 기준이 5만 장입니다. 그렇겠죠. 삐라를 뿌린다는 것은 이 삐라 폭탄에 실어서 뿌리려면 5만 장에서 8만 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여기저기서 한 1000장쯤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한 10대 장밖에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드러낸 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갖고 브라더 레이저 프린트로 뽑아갖고 이렇게 삐라 이렇게 우리가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일단 저는 들긴 듭니다.